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 대선 어떻게 지금 좀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 내에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오늘 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부분들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온 이번 주 한 주 평에 안 그래도 딱 이미 이제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뉴저지 지역에서는 이제 한인들을 위해서 한글까지 써서 저런 식으로 투표를 편하게 할 수 있게 저렇게 한국어로 된 부분을 써 있는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네. Early voting here. 어떻게 사전 투표 하셨어요, 우리 유선남님은? 아, 저는 네, 아직은 투표 안 했습니다. 언제 가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일단 투표를 하게 되려면은 화요일 날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대면 네. 투표로. 이제 보통 메일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통 투표를 하셨거나 이미 조기 음. 투표를 통해서 투표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말로 궁금한데 잠시 후에 또 자세한 그 미국 선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주요 키워드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쭉 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노동지표와 그리고 빅테크 어닝,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기 투표 관련된 부분, 그리고 PC 물가지수 이렇게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노동지표는 안 그래도 사실 이번 주까지 쭉 이어지면서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니까 이번 주 관련 키워드로 남겨놓고 빅테크 어닝과 PC 물가지수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어느 정도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과 EPS가 좋았고 내년에 AI 인프라 관련된 비용이 늘지만 문제는 AI 관련된 수익성 자체가 높아지지 않으면서 여기에다가 매출과 그리고 카펙스 관련된 부분이 예상보다 낮은 매출과 예상보다 높은 카펙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메타의 주가가 매출과 어닝이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성으로 잡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 다 좋았지만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마소 같은 경우 가이던스를 어닝이 나올 때 주지 않고 어닝콜 도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의 예상치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컨센서스를 이제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가 전체 매출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콜 도중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의 예상치가 25.55빌리언 달러에서 25.85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28.48빌리언 달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커다랐던 3빌리언 달러의 격차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데 일조를 하게 됐고요. 또한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 적자를 냈지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재미냈던 건 인텔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에서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EPS가 거의 예상의 뭐 20배가 되는 손해를 냈습니다. EPS가 원래 예상치가 마이너스 0.0이었는데 마이너스 0.46이 나면서 사실 최대 적자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이던스 관련해서 좋은 가이던스를 주면서 자신이 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칩을 팔 자신이 있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에 대한 성장이 우리들한테도 같이 빛이 들어올 날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가이던스를 좋게 내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방향성으로 잡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원수를 지금도 자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EPS가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플 어닝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진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요, 맨 처음에 어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 0.5%가량 하락했다가 어닝콜 도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어닝이 나왔을 때 떨어진 이유는 중화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전년 대비 0.3%가 감소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서비스 매출 또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제품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이던스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원래는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최근 두 분기 정도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음. 애플에 대한 매출의 성장이
low to mid single digit 1에서 5%가량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127빌리언 달러보다 낮은 매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게 나오자 주가가 한 번 더 어닝콜 도중에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저는 가장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일단 아마존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닝이 나오고 나서. 그렇죠. 근데 많이들 언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닝이 나왔을 때 세부 지표들을 다 보는 편인데 네.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사실 저는 아마존의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또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하회했다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어닝 나오고 나서 사실 조금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의문을 가졌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률을 향상을 시켰고 효율성을 상상을 시켰고 앞으로도 더 많이 AI에 대한 투자로 우리가 가진 영업이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거에 대해서 기사가 별로 안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이 아마존이 IR에서 어닝을 발표를 할 때 자신들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27.5빌리언 달러라고 275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274.9억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저 헤드라인만 보면은 예상치를 상회한 것 같은데 사실 세부 지표를 가서 보면은 274억 5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올림을 해서 275억 달러가 된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원래 예상치를 하회한 건데 생각보다 이 뉴스가 별로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물론 요것 때문에 뭐 아마존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래도 예상치를 매출을 하회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존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 관련해서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더 나은 가격을 원하고 있고 아마존의 새로운 칩에 관련해서 강한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칩을 주문을 하고 있고 이런 AI 관련된 칩이 의외로 아마존도 AI 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조금 어닝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PC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PC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예상치를 코어 PC 인플레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CPI 인플레이션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이번에 나온 PC 인플레이션 코어 내에서도 주거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PC 지출이 코어 PC 지출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점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죠. 이번에 오는 한 주 동안 FOMC에도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은 높다, 예상보다 높았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저번 주에 일어난 모든 네. 부분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PC가 이렇게 이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요 키워드 중에서는 이제 대선, 또 대선입니다. 이게 대선이라는 소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대선 관련해서 모든 이슈가 뭐 실적 발표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한데, 모든 이슈가 다 여기에 포커스를 둘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FOMC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죠.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일정. 가지 키워드 간단하게 성장을 해봤는데 네. 그중에서 대선과 FOMC가 아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화요일 기준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때부터 대면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사실 이날 저녁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선거가 굉장히 현재 거의 타이트한 상태라서 사실 타이트하다. 결과가 화요일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ISM 비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와. 그리고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건수와 FOMC 성명서 그리고 결정까지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일정이 하루하루
너무나 빅 이벤트들이 많고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 이슈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대선 관련한 내용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러니까 수요일에 결과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거의 지금 이거 투표 결과가 박빙이고 혹시라도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완전하게 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주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까지 제가 하나씩 네. 현재 상황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음. 일단은 화요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간접 선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278표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수가 있고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구를 합한 것으로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그 선거인단 수를 한 표라도 더 1%라도 그 주에 투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사실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뉴저지 뉴욕 지역에서는 사실 제가 투표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 하더라도 사실 이 주는 거의 대부분 항상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유명한 주기 때문에 승자 독식 방식에 의거해서 사실상 뉴욕주의 투표는 대부분 다 민주당,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항상 투표의 행방을 가를 수 있는 두 가지 주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주가 바로 이제 네브래스카 주와 그리고 메인주입니다. 이쪽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딱 이 두 주만이 이제 전체 득표 승자에게 승자 독식 방식으로 두 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후보한테 전해주고요. 나머지 세 표와 두 표 같은 경우는 네브라스카는 세 표고 메인은 두 표 같은데 이건 의원구별로 투표 결과에 따라서 각각 배정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통 한 표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항방을 가르는, 정확히 말하면 네브라스카의 한 표 정도가 보통 스윙 스테이트에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도로 정리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가 보통 9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위스콘신, 저번에도 다뤄드렸던 뭐 미시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네소타, 그리고 네브래스카의 한 표, 그리고 네바다 6표, 아리조나 11표로 보통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주를 9개의 경합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의 대선 승리 확률이 아주 크게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뭐 여기에 SNL 영향이에요? 왜 그렇게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며칠 사이에?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말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도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까지 극명하게 변화를 했는지는 사실 좀 저도 좀 팔로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좀 대선 결과가 계속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아이오와 주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커다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아이오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영향을 주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펜실베니아 쪽입니다.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0.5%가량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중립으로 이미 트럼프나 뭐 카말라 해리스에 쏠려 있지 않은 스윙 스테이트들 중 이제 여기에서 보통 한 5개, 이제 5개 주가 얘기 많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가 바로 펜실베니아 주거든요. 이제 이 펜실베니아가 19표라는 높은 표를 가지고 선거인 단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가 원래는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우세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다가 스윙 스테이트로 표기가 됐었던 접전의 지역이었던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생각보다 카말라 해리스가 약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0.3, 0.4%씩 유리했던 지역이 네. 0.7에서 0.8%로 크게 뛰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쪽에 선거 관련된 확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굉장히 길게 넘어왔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당장 원래 민주당이 불리했던 이유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간주 이 세 개를 다 가져가야만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게 승리 확률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는 정확히 민주당이 유리해지기 시작했고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이제는 접전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에서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제 충격이요?
아이오와라고 불리는 원래 트럼프의 아이오와. 텃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원래는 여태까지 자료를 조사했던 대부분의 리서치 회사들은 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투표 결과를 내놨었는데 네. 갑자기 오늘 기준으로 셀츠 컴퍼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ABC 538에서 진행하는 이게 이제 미국의 대선 리서치 회사인데 이제 ABC에서 만든 회사인데 이제 여기에서 평가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바로 이 셀츠 컴퍼니가 네. 여기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3%가량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됩니다. 3%면 근데 이게 꽤 높은 수치 아닌가요? 앞서서 우리 막 근데 이게 0. 표본 자체가 사실 그렇게 너무나 좀 많지 않아요? 800명이라는 굉장히 적은 네. 표본이라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격차가 좀 음. 심하게 나는 부분은 조금 좀 저렇고 조금 밀어두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음. 카말라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지표가 네. 일단 세 개의 회사들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집단에서 아, 발표를 한 겁니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 네. 또 카말라 해리스가 생각보다 베팅 사이트에서 굉장히 강세로 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요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제 10개 경합주로 머리 계산하면은 아파요, 머리 아파.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네.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좋습니다. 겁니다. 일단 이 네브래스카의 한 표가 이제 원래 정배대로라면은 카말라 해리스한테 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이제 승자 독식이 아닌 쪽에서. 음.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펜실베니아, 미시건주와 그리고 위스콘신주를 이기면 카말라 해리스가 이깁니다.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리고 네바다나 아이오와 둘 중 하나를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면 또 카말라 해리스가 이깁니다. 그 대신 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트럼프가 조금 더 지금 현재 경쟁 여러 가지 경합주들에서 좀 더 많은 투표를 이제 석권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에라도 골치 아픈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네브라스카의 한 표가 트럼프 쪽으로 넘어갈 경우 만약에 동률. 펜실베니아, 마이애미, 위스콘신을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고 네바다와 아이오와가 원래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했고 네. 네바다에서도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동률이 됩니다. 260.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투표예요? 하원 의원들이 동률일 경우 주별로 하원 의원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좀 하원 굉장히 네. 오. 이제 지금 사실 이번에 대선 투표와 같이 435명의 하원 그리고 30여 명 정도의 상원 의원이 이번에 같이 뽑히게 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하원은 보통 대통령을 뽑고요.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아니, 지금 하원이 만약에라도- 민주당 쪽이 맞나요? 공화당 쪽이 맞나요? 이게 지금 다시 또 하원이 다시 다 또 뽑히는 거고 그리고 누가 문제는 될지 이게 모른다. 네, 그리고 435명의 하원이 각자 투표권을 하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50개 주 관련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하원이 보고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주 하나가 표 하나를 가져가는 거라서 26개 주의 투표를 확보하면 대통령인데 아이고. 동률일 경우 교착이 만약에라도 25대 25가 여기서도 나오게 되면 네. 교착이 풀릴 때까지 재투표가 나오고요. 부통령은 상원 의원이 각각 한 표로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례적이네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딱 한 번 동률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1800년대에 토마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가 200년 선거에 전이요? 나가서 같은 수의 투표를 얻어서 네. 36차례의 하원 투표 끝에 제퍼슨이 이제 선출된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원 상원도 같이 뽑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동률일 경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538이라는 ABC 뉴스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근데 조사 기반한 1000번의 시뮬레이션 돌렸고 1000번. 이미 조사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534번이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464번이고 동률이 나오는 경우 딱 두 번밖에 없다라고 네. 하니까 확률 자체는 0.2%지만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요것 관련해서 여러 기사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민주당 친화적인 기사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친화적인 기사들은 트럼프가
아직은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유리한 거는 아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베팅 사이트 기준으로도 사실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유리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새롭게 갖고 업데이트한 여러 가지 이 베팅 사이트에 기반한 자료인데 이제 메타클루스 폴리마켓 프리딕티 칼쉬라는 곳이 이 네 가지가 가장 유명한 정치 베팅 사이트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도 원래 어마어마한 격차로 트럼프한테 밀렸던 상황이었는데 5%가량 격차가 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 2% 격차로 메꿔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는 보통 대선 결과 저녁 때 결과가 나온 게 보통이기는 합니다. 이게 왜 재미난 게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보통 대면 투표 자체는요. 그 당일날 저녁쯤에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편 투표가 문제가 되거든요.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편 투표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우편 투표를 개봉을 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필체 확인도 해야 되고 사인도 확인해야 되고 맞는 사람이 보낸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우편 투표가 사실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은 작지만 이게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편 투표가 많은 주일수록 그러면 대선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결과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우편 투표가 중요한 주들은 대부분 경합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대면 투표를 하더라도 만약에 막 49대 51인 상황이면 우편 투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결국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주라고 불리는 네 가지 주, 미시간주,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요일 혹은 목요일, 만약에 늦어진다라면 금요일까지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개표가 며칠 이상 소요가 되는 주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이번 결과가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가 향방을 가른 만큼 접전인 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주가 굉장히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덧붙여 놓고 이렇게 대선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변수가 너무 많고 우리가 그 누가 될지를 정말 끝까지 정말 투표함을 다 열어서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누가 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지금 요 며칠 사이 이번 주 내내 좀 노출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한 내용 외에는 또 주요한 일정들 뭐 FOMC도 있고 다양한 또 지표 발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ISM 서비스업 발표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발표가 됐던 노동 지표가 이번 FOMC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라서 한번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비농업 고용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DP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상치를 너무나도 높게 나왔고 반대로 실업률은 4.1%로 낮게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뭐 ISM 제조업 지수는 또 예상치를 하회를 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농업 고용은 제가 저번 주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하회를 한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하회를 했는데요. 일단 원래 예상치 자체가 10만 명이었고 저번 달에 23만 명이 나온 것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수치는 12,000명이었습니다. 거의 예상치의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제조업 고용이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파업들, 특히 보잉과 항만 파업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조업에 대한 고용이 3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으로 인해서 감소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허리케인 헬렌과 밀튼의 영향으로 남동부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나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라는 발표가 노동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딱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조업 고용이 그거 플러스 알파로 4만 6천 명이 감소를 했다라고요. 결국 3만 명이 감소를 한 것을 제외를 하더라도 제조업 쪽의 불황은 진행 중이다라는 평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8월과 9월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너무 높았는지 각각 8만 1,000명과 3만 1,000명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전달에 나왔던 너무나도 높았던 수치를 조금 아래로 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오고 나서 채권 금리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비농업 지수가 너무 낮으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 연준에 금리를 더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4.3이었던 금리가 4.2까지 떨어졌다가 4.4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채권 금리가 0.한 2%, 0.1%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동안 금리가 0.2%가량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하기를 이제 맨 처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아무래도 일시적인 파업은 보잉은 아마 끝날 것 같고 보잉의 파업들은 이제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항만 파업은 종료됐고 태풍에 관련된 피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왔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좀 집중할 부분은 내구재 제조업. 여기서도 이제 제조업이 문제가 됩니다. 제조업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해고가 4만 6천여 명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부진한 건 확실한 가운데 그래도 전체적인 실업률이나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비농업 고용지수로 봤을 때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강세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FOMC가 코앞인 상황에서 결국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수치는 높았고 비농업 고용 지수는 낮았고 반대로 ADP 비농업은 높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닉 티미라우스 같은 사실 닉 티미라우스가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될 때 보통 방향성을 맞춘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25bp에 해당하는 금리 인하가 대부분들이 받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딱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덧붙여져 있는데 A puzzle loom over solid consumption and slowing employment. 전체적으로 소비가 높은 가운데 안에서 고용은 낮아지고 있는데 연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조금 고민되긴 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결국 닉 티미라우스가 25bp 인하를 얘기를 한 상황이고 연준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페드워치 툴이라고 하죠. 페드워치 툴이 이제 선물 기반으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는 기관인데 금리 인하가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한 쪽이 98%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82.7%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블랙록 CEO 같은 경우는 이번에 레리 펑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았고 노동 관련된 지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마 한 회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언급했던 점은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FOMC에 들어가기 이전에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금리 결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0.25bp, 25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긴 한데 또 전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보잉이 38% 임금 인상안을 발표를 했다는 이게 새로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새로운 겁니다. 이게 저번에 발표된 것보다 3%가량 바꿨습니다. 아, 올라간 거예요, 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저번에 원래 맨 처음에 제공을 했던 게 25%였고, 그때는 90%가 반대를 하면서 무너져 내렸고, 네. 35% 임금 인상안을 발표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64%가 반대하면서 사실 진짜 의외였는데, 반대를 하면서 이제 노조에서는 이제 노사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38%라는 임금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노조 쪽의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푸시를 했다가는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제 노조위원들이 찬성을 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잉이 이제 슬슬 위험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파업 종료와 상관없이 인력을 10%를 해고를 하겠다. 지금 당장 우리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보잉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뭐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면 뭐 이것과 상관없이 10%를 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보잉이 지금 어느 정도 코너에 물려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노조의 리더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보잉의 임금 인상안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실 저번엔 저는 통과될 줄 알았는데 통과가 안 됐지만 이번엔 노조의 리더까지 나섰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보잉의 주가가 3%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돌아올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농업 고용지수도 전체적으로 좀 정상화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또 제조업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조업이 정상화되는 지표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서는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내용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앞서서도 봤는데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사실 저번 주에 급락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소식을 라이브로 보면서 어네스티 형의 발표까지 이제 라이브로 다 봤거든요. 근데 어네스티 형이 이제 대놓고 지금 이제 자신들이 요거를 맡을 역량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실 슈퍼마이크로가 지금 애뉴얼 리포트를, 이제 1년 회계 리포트를 내지 않는 상황이고, 어닝 발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올 예정인데, 사실 이런 가운데 안에서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느끼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어네스티 형이 얘기를 하기를, 전체적으로 주주들이 현재 이제 여기에 대해서 회사의 사장 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회계 부정이 이미 나왔던 회사고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이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게 아닌가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번 회계 발표 때 발표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게 된다면 어네스티 형이 뒤집어쓸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만뒀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다라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내용도 있고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자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